네, 오늘은 3주차 수업 집합투자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촬영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좀 지겹고 재미없고 좀 어색한 면도 있겠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어차피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야 되니까 또 여기 안에서 주어진 또 환경 안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드리고 또 나중에 우리 그 네 번째 수업, 다섯 번째 수업 그럴 때 실제 만나서 수업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주차 수업이고요. 3주차는 집합투자 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 상품 안에는 자본시장법과 투자제도 보호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2절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3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절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 기타 금융상품에서는 신탁, 대출, 외화, 신용카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룰 텐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시험에서도 비교적 그 출제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또 접하게 될 중요한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자로서 접하게 될 때도 도움이 될 내용들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집합투자 상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 상품은 붉은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자료는 올려뒀으니까 출력해서 수업 같이 출력물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81조에 따른 여유 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투자자의 돈을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인 이상입니다. 1인이 아니라 최소 2인 이상이 모여야 집합투자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흔히 펀드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펀드의 뜻은 기금이란 뜻일 텐데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전문 투자자가 운용을 해서 그 운용된 수익을 배분하는 거다. 그래서 집합투자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 기구의 이해에서 붉은 글씨 보시면 간접투자, 집합투자는 간접투자라고 하는데요. 간접투자는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용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에 대한 매입, 관리, 처분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속자에게 기속시키는 투자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투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합투자의 정의 및 특징 밑에 보겠습니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은 금전 등을 뒤에 보시면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간섭할 수 없다. 운용자가 운용을 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또 처분하고 운용해서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에게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에 따른 실적 배당 원칙을 기초로 하며 투자 손익은 투자자에게 기속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하지만 운용 지시를 투자자는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공동투자 및 전문가에 의한 대행투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적 배당의 원칙이다 라고 해서 이 직접 간접투자, 집합투자, 간접투자의 특징은 실적 배당이 원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배당의 원칙, 집합투자는 실적 배당 원칙에 따라서 투자 펀드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모두 투자자에게 기속된다라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투자와 운영의 독립성, 집합투자는 투자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한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여 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는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도 되는 펀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운용자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 주식이 약 25만 원 가량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여러 가지 주식들, 우량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식에 분산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가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만 원으로. 그렇지만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면 이게 1억, 10억, 100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자는 운용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결과 수익도 손실도 투자자에게 책임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펀드, 집합투자, 간접투자, 펀드를 가지고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그 투자한 자금에 그 투자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펀드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그 펀드가 오늘 그 주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을 불입했지만 그 돈이 적용되는 주식을 사는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신규 자금, 신규로 추가로 매입을 했다. 매입은 사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파는 거고, 그래서 돈을 넣는 거는 매입, 돈을 빼는 거는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도, 매입 시 기준가격 적용 일자입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펀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주식일 때 주식형 펀드, 대상이 채권일 때 채권형 펀드라고 할 텐데, 가령 주식형 펀드부터 보겠습니다. 주식에 50% 이상 투자를 한 펀드라면, 주식의 반 이상 투자를 한 펀드라면, 만약에 15시 30분, 3시 30분이죠. 15시 30분 이전에 매수 청구를 했다라면, 매수 청구라는 것은 증권사나 은행, 금융기관에 내가 사겠습니다 라는 내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를 만약에 15시 30분 이전에 했다라면 언제 투자가 이루어지는가, 언제 기준가 적용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가 한다면 그 매수 청구를 한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한 날을 T1이라고 본다면, 당일이라고 본다면 기준가 적용해서 매입하는 일자는 T 플러스 1일, 그래서 미영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1일 할 때 만약에 빨간 날, 그 공휴일이 끼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 영업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일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일 제2영업일에
기준가를 적용해서 매입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15시 30분 이후라면 이후에 만약에 매수 청구를 했다면 T 플러스 2일, 즉 3영업일에 기준가 적용해서 매입이 일어난다. 즉 만약에 월요일에 내가 월요일 15시 30분 이전에 매수 청구를 했다면 화요일 기준가로 해서 매입이 일어날 것이고, 월요일 15시 30분 이후에 했다면 T 플러스 2일인 수요일 기준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환매는 나중에 보고요. 그렇다면 주식 50% 미만인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15시를 기준으로 해서 15시 이전에 매수 청구를 했다면 T 플러스 1일, 15시 이후에 매수 청구를 했다면 기준가 적용은 T 플러스 2일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매입니다. 조금 전에 본 거는 매입이죠. 사는 거고요. 이번에는 파는 거, 돈을 빼는 거, 환매입니다. 그래서 환매 시 기준 가격 적용일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먼저 주식 50% 이상일 때는 15시 30분 이전이라면 T 플러스 1일의 기준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적용은 T 플러스 1일에 됐는데 정말 이 돈을 내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냐 하면 T 플러스 3일에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가 적용은 T 플러스 1일에 계산은 끝나지만 인출할 수 있는 거는 T 플러스 3일이다. 그리고 15시 30분 이후였다면 기준가 적용은 T 플러스 2일이고요. 지급은 다시 T 플러스 3일 또는 4일에 지급이 된다. 이거는 펀드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3일 또는 4일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주식 30% 미만 펀드라면 그 15시 이전과 17시 이전과 17시 이후로 나눠지는데 17시 이전이라면 기준가 적용은 T 플러스 2일이고요. T 플러스 3일에 지급이 된다. 돈은 17시 이후라면 T 플러스 3일에 기준가 적용, T 플러스 4일에 지급이 된다. 그 다음 채권형 펀드 또 따로 되어 있죠. 채권형 펀드라면 15시 이전이라면 T 플러스 2일에 기준가 적용, 15시 이후라면 T 플러스 3일에 기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으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집합 투자 상품에 그러면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법적 설립 형태에 따른 분류 해서 붉은 글씨 보시면 투자 신탁형이란 집합 투자 규약에 의해서 집합 투자업자와 수탁자가 투자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수익자가 판매 회사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는 형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회사형이란 집합 투자를 할 목적으로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가 그 회사의 주식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 형태이다. 투자 조합형이란 또 2인 이상의 특정인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투자 사업의 결과를 자금을 출연한 투자자가 취하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합 투자란 법적 설립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첫째, 투자 신탁형, 두 번째, 투자 회사형, 세 번째, 투자 조합형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집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나누시는데, 공모형이란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거고요. 사모형이랑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공모형과 사모형입니다. 그래서 공모형은 우리 증권사에 가거나 은행에 가면 광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펀드 모집한다. 뭐 예를 들면 신용밸류 고배당 펀드라고 해서 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은 공모형 펀드들이고요. 사모형 펀드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9인 이하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35 그 증권사나 은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골 고객들 몇 명만을 모아서 49인 이하까지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자를 하는 펀드다.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는 이제 공모형 펀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환매 중간에 내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개방형이란 투자자가 계약 기간 중 자유롭게 판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폐쇄형이란 투자자가 신탁 기간 중에 중간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펀드를 한번 시작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개방형이고,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처음에 약정한 기간, 만약에 1년이었다, 2년이었다, 3년이었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 돈을 뺄 수 없는 그런 게 또 그 폐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가능 여부인데, 이거는 보시면 추가형이란 최초로 펀드를 설정한 후에 투자자의 증감에 따라서 펀드 추가적인 매각이 자유롭고 펀드 규모가 증감하는 형태로 통상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특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시작되고 나서도 펀드 투자를 더 받고 계속해서 투자를 받는다, 계속해서 어떤 정해진 기간에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간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받는다라는 거고요. 단위형이란 일정 기간 동안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이 단위형은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단위형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어떤 건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를 한정없이 1년, 2년 동안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만 우리는 투자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단위형으로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0일이 지나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투자자로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투자가 종료되는 그런 게 이제 단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거 법률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붉은 글씨 보시면 내국 펀드와 외국 펀드가 나와 있습니다. 내국 펀드란 국내 법에 따라서 설정된 펀드이다. 외국 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정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좀 중요한데, 해외 펀드라고 해서 해외 펀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외 펀드라 함은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에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상품인데, 역외 상품과 역내 상품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역외 펀드는 해외 운용사가 외국 법률에 근거하여 펀드를 설립한 후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말하고요. 대부분 투자 회사의 형태로서 외화로 투자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해외 투자 펀드는 국내 운용사가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펀드를 설립한 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외 펀드라고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슈로더라는 운용사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산다든지,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운용사가 해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펀드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역외 펀드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한다는 거고, 밑에 보시면 해외 투자 펀드. 해외 투자 펀드는 어떤 거냐면 역내 펀드. 해외 투자 펀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예를 들면 미래에셋 투자 운용사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운용사인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 펀드와 해외 투자 펀드인 역내 펀드는 다르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권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권 집합 투자 기구란 집합 투자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한다. 반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집합 투자 기구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증권의 대상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일 수도 있고 채권형 펀드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섞인 혼합된 혼합형 펀드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주식형 펀드 보시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란 집합투자 규약상 집합투자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 그래서 60% 이상을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집합 투자 기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주식형 펀드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액티브형 펀드와 패시브형 펀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액티브라고 한다면 액티브하다라고 하잖아요. 역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형 펀드는 비교 대상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해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드 성과, 운용 성과에 있어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수가 높다, 보수, 즉 수수료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 회전율이 높고 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비교적 높다라는 건데, 매매 회전율이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자주 사고 판다는 거죠. 샀다가 팔았다가 매니저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밑에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는 우리는 소극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수동적,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건데, 패시브형 펀드는 비교 대상 지수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 지수, 벤치마크라는 건데, 어떤 펀드를 운영하면 그 펀드가 기준으로 삼는 그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랑 기준으로 삼는 그 어떤 지수인데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국내형 액티브형 펀드나 패시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보통 벤치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패시브형 펀드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정도의 수준을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오르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이 오르고, 전체 주식이 떨어지면 그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또는 종합주가 지수 중에서 코스피 200 정도의 지수를 추종한다. 그 정도 지수 정도만 수익을 나는 내면 된다. 시장 수익률 정도만 내면 된다라는 건데, 인덱스 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거죠. 밑에 붉은 글씨 보시면 시스템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의존도가 낮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정도만 움직이면 되니까 펀드 매니저의 어떤 큰 역할은 별로 없다. 의존도가 낮으면 지수 추적을 목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은 낮고 각종 비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특징 비교인데요.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이고 초과 수익이 추구가 목적이다. 초과 수익이란 벤치마크 대비 코스피 지수, 예를 든다면 코스피 지수 대비 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발굴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겠죠. 마켓 타이밍,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살 적기인지 팔 적기인지 타이밍 잡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형 펀드는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한다. 지수 추적이 주목적이다.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buy and hold입니다. B-U-Y and hold. 사서 보유하는 전략. 자주 사고 파는 전략이 아니라 사서 장시간 보유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또 분류가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가치주 펀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치주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하여 시장에서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하여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가치주 펀드라고 합니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주로 저 PBR, 저 PER, ROE 대비 저 PBR주 등이 나오는데, PBR이나 PER은 우리 수업에서 다음 그 주식에서 또 이 부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요. 성장주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수가 매매 회전율 및 낮은 시장 민감도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에 반해 성장주 펀드인데요. 성장주란 기업의 매출 성장성 또는 이익 성장성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성장주 펀드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펀드,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주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한 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분류에 따른 펀드에서 지금까지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채권형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란 집합투자규약사 신탁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주식을 편입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도 주식 관련된 상품의 60% 이상을, 지금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된 상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게 채권형 펀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채권형 펀드에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수익에, 이 펀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내적 요인이란 이 채권형 펀드에서 투자를 산 채권의 잔존기간, 그리고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 그리고 채권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 외적 요인이란 수급관계, 그 다음에 경기 동향,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정책, 해외 요인 같은 것들이 외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이란 그 채권 자체의 어떤 원인의 영향에 의해서 그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외적 요인이란 이 채권 자체가 아니라 우리 그 외에 우리 경기라든지 경제라든지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일반적인 집합투자 기구인데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또 파생상품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식형 펀드 알아봤고요. 그다음 채권형 펀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상품의 펀드도 있다라는 거고요. 붉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파생결합증권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형 파생상품과, 그리고 두 번째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외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파생상품 투자형 파생상품 펀드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파생상품도 이번 저희 수업에 나중에 주식을 배울 것이고 채권을 배울 것이고 파생상품을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다라는 거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 파생 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 펀드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 펀드는 주로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 금리, 환율 등 기초 자산의 변동성에 연계해서 손익이 결정되는 수익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ELS, ELF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펀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고도 많이 났었던 ELS, 언론에 많이 나와서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DLS, 이런 상품들이 다 파생상품 펀드인데요. 사실 일반 그 금융권에서 판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권유를 많이 받는 상품 중에 대다수가 파생상품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우리도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펀드에는 ELS는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 IRLS는 CD금리나 리보금리 등의 이자율을 연계한 상품이고요. 세 번째, FXLS라는 상품은 환율에 연계한 상품입니다. 4번, CLS는 금, 원유 등의 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 펀드고요. 다섯 번째, RELS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지수에 연계된 파생 상품 펀드다. 여섯 번째,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다양한 기초 자산을 섞어서 투자하는 파생 상품 펀드다. 그래서
이런 그 ELS나 IRLS 등이 어디에 어느 기초자산, 뭐 이게 CD인지 CD금리인지 주가인지 어디에 투자하는 그런 연계된 상품이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란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거는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 채권형은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어 있지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래서 50% 이상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요, 위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무엇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무엇인가? 부동산 펀드의 성과를 좌우하는 위험 두 개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체계적 위험이 먼저 나오네요.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 오타가 있는 시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으로 투자 부동산은 물론 모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위험, 인구 통계학적 위험, 자본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다음 이자율이 올라갔다, 또는 이자율은 그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이자율은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위험, 경제에 좋고 낮음. 그다음 인구 통계학적 위험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네, 코로나는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해당 부동산의 고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투자한 부동산 자체의 위험인데요. 첫 번째 금융위험입니다. 금융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의 금융위험은 높은 레버리지 구조, 자본 구조를 야기되며 대출 비율을 낮춤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가서 손해를 보는 그런 위험이 금융위험입니다. 그다음 물리적 하자 위험입니다. 이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 관리 위험입니다. 부동산 관리를 잘못해서 임대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관리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하겠습니다. PF형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임대수익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공매형 부동산 펀드, 직접 개발형 부동산 펀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단기금융투자집합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융,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짧은 기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거기에도 나왔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MMF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MMF는 안전성 강화, 유동성 강화 등이 특징인데요. 단기금융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단기 고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에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 상품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영상에서 배웠던 상품입니다. 단기 상품의 종류로는 MMF에서 투자하는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를 한다. 2번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입니다. 그리고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3번은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또는 보증하는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이고요. 4번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5번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금융기관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런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 상품이 MMF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라는 건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나옵니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란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이후 만기 또는 존속기간까지 환매 청구를 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 우리 앞에 배웠죠? 폐쇄형 펀드라고 합니다. 한번 밑에 특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투자자별로 판매 보수 또는 판매 수수료 등을 차등 적용하여 동일 펀드 내에 기준 가격에 상이한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펀드가 만들어지면 클래스라는 걸로 펀드 안에서도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 C, 그 다음에 클래스 P,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나눠지는데 이 클래스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건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별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펀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전환 시의 환매 수수료는 물론 일반 펀드 신규 시 부과되는 선취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징수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많지는 않은데 A 전환형 펀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A 전환형 펀드 안에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같은 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A 펀드 안에서 주식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형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변경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안에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환형 펀드다라고 부르고, 엄브렐러형 펀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엄브렐러 우산인데 우산에는 이렇게 안에 활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활들이 있는데 우산 안에서 우리는 이걸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해서 엄브렐러 펀드라고도 부르고요. 전환형 펀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상장지수 펀드는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공모형 펀드 굉장히 많았다가 요즘엔 ETF 펀드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ETF는 세 번째 줄에 뒤에 보시면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된다는 점에서는 인덱스 펀드와 다르다. 인덱스 펀드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상장을 시켰다.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 수 있다. 이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 지수와 관련된 ETF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형, 그룹형, 해외형, 원자재 선물형, 채권형 등 다양한 형태의 ETF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령 나는 금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또 은에 투자하는 ETF, 달러에 투자하는 ETF, 또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는 ETF 등 ETF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ETF가 있거든요. 지금은 ETF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상장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특징들 4가지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제4절 구조화 상품입니다. 구조화 상품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화 상품이란 수익 구조나 원금 보장 범위 등을 일정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 은행의 ELT, 그리고 ELF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ELS부터 볼 텐데, ELS는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는 주가지수 또는 개별 주식 가격 움직임과 연계하여 손익이 결정되는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분리 기준으로는 파생결합증권에 속하는데요.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서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 또는 개별 주가와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기초로 하여서 연계되는 게 ELS라면 보통 금리 그리고 통화, 원자재, 부동산 가격 지수랑 연계되어서 발행된 것은 DLS라고 해서 ELS와 DLS는 기초 자산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ELT라는 상품은 ELS를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여 판매하는 특정 금전 신탁이고요. 그 다음 주가 연계 펀드 ELF는 집합 투자 재산의 대부분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 또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다 ELS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ELT, ELF 나와 있습니다. ELB 같은 경우에는 ELS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 상품을 ELB라고 하는데, 특징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우리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은행의 ELD는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ELB는 원금 보장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다 라고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LT, ELS, ELF 차이점 등 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특징들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사설 구조화 상품에서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원금 보정형 상품에서 방향성 수익 추구형, 그리고 나 범위형, 다 디지털형 한번 읽어보시고요. 3-2 원금 비보장형 구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 부분 보장형, 나 원금 비보장형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집합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